4139대원 화천대유를 정조가 그렇게 좋아했던 지역의 괴라고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해경궁이 정조의 어머니 아닙니까? 하하 그렇다면까지 썼어요. 야 기발하시다. 어떻게? 가도 말어. 아니 이거 포상이야 포상. 포상을 해요. 이게 뭐 되지도 않는 말씀. 자 우리 특공대원들은 요 두 개의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써먹어야 되겠다 어디 가서. 광고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지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리 김준호 변호사한테 부탁해 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뭐 회계장부를 잘 볼지 몰라 이게 다 완벽히 정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예, 성남시 대장동에 이제 그 땅이 있었는데 그 개발 사업을 어떻게 하냐 가지고 굉장히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기로 했다가 공영으로 하기로 했다가 하여튼 민간 공영 공동 개발로 이제 가닥을 이재명 시장 시절에 잡았습니다. 잡아서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뭐 금융기관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같이 공동 투자를 했고 성남시 같은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제 여기 들어간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선 그 수익을 배당받는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우선주가 있고 그다음 보통주가 있는데 우선주는 확정 이익을 제일 먼저 받아가고 보통주는 나머지가 생기면 알아서 가져가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시행을 하고 이거 관련해서 어떤 그 공모를 할 때 자산관리 관련한 회사가 반드시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들어간 그 회사가 이제 화천대유라는 회사인데 여기서 나오는군요 이름이. 어쨌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가장 먼저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1,800억 정도의 수익을 먼저 가져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생긴 수익들이 부동산 값이 최근에 폭등을 하면서 몇천억 규모로 엄청나게 커졌고 그러면서 이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 회사가 상당히 많은 몇천억대 이익을 이제 향유하게 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뭔가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 부패가 있는 거 아니냐. 좀 캐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문제 제기가 지금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공격하는 쪽, 그렇게 야당 쪽의 얘기는 이 화천대유가 이재명 지사랑 뭔가 관련이 있다 이거잖아요. 이거 핵심은. 의혹의 그렇죠. 핵심은. 그래서 초반에는 그 이재명 지사의 정책통 브레인이라고 하는 가천대 이한주 교수의 뭐 친인척이 여기 뭐 고문이나 대표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나왔었는데 전혀 이제 그건 사실 무근으로 나중에 좀 밝혀진 상황이고요. 오히려 곽상도 의원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의 자제분들이 화천대유라는 회사에 재직했었던 것이 드러나면서 그리고 이제 화천대유의 실질적인 그 리더가 모 언론인 출신이어서 신검언 유착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많이 그랬죠.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기자 출신. 참 신기하긴 하네요. 왜냐하면 이 기자나 PD 출신 중에 이렇게 돈 많이 버는 분들이 잘 없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재명 지사는 뭐 수사해라. 나는 지금 깨끗하다 이거잖아요. 뭐 지금 100% 자신 있다. 수사하려면 하라라는 겁니다. 실제로 뭔가 문제점은 사실 아직까지 드러난 건 없어요. 특혜가 되려면 이익을 줬거나 그런 사람들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지금 뭔가 제일 걱정스러운 좀에 투자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그 번 사람이 뭔가 특혜를 받고 아니면 뇌물을 줬거나 어떤 그런 이권을 주고 받아갔다면 이제 이건 다른 문제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 책임져야 될 부분이겠죠. 근데 지금 아무로 드러나지 않고 계약 과정이 너무 좀 이상하다. 누가 저렇게 돈 5천만 원 넣어가지고 500억 버는 게 말이 되냐. 여기에 포인트가 좀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주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김준호 변호사 얘기하듯이 엉뚱한 사람이 드러나요. 자책골이라 그러죠 이거는. 자기들이 공격하려고 시작했는데 지네 아들들 자식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거기다가 법조 출신의 기자, 법조 반장 출신이라고 할 수 있죠. 머니투데이 좀 보수적인 매체. 뭐 이래 되면 뭐 오히려 공격의 칼날이 좀 무뎌지는 게 아닌가. 자, 우리 이게요. THM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뭐 앞서 이제 우리 잭디가 야당에서 공격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야당도 공격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시작은 이제 조선일보에서 보도가 나왔고 한 이틀 조선일보에서 보도가 나오다가 내가 처음에 이렇게 일부러 확 치고 나가면 어느 사람 보잖아요. 상황을. 뭐야 이거 이러면서. 뭐지? 그러고. 근데 이재명 지사가 사실 예전에 다른 의혹들 나왔을 때는 그냥 무시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갑자기 이제 긴급 기자회견 해가지고 확 반박을 해요. 아주 초기에 반박했어요. 초기에. 아주 초기에. 조선일보 보도 이틀 보고 조선일보는 경선을
간섭을 그만하십시오 이런 식의. 그러면 이제 다른 언론들이 다 이제 달려듭니다. 모든 언론들이 지금. 근데 공격을 야당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제일 세게 공격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낙연 후보 측이에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윤영찬 역시 지금도 윤영찬 의원하고 서른 의원이 주포더라고요. 네. 아 뭐 이재명 후보는 이제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선 나가면 이거 위험하다 이런 얘기까지들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공격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광주 경선 앞두고. 그런데 조금 앞서 사실관계적으로 조금 이제 빠진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이제 성남의 뜰이라는 이제 그 회사를 만들어서 이게 시작하는 겁니다. 컨소시엄이죠. 컨소시엄을 거기 막 하나은행도 들어가고 막 네. SK증권 들어오고 이래요. 제일 많이 지분을 가진 데가 51% 가진 성남 도시개발공사예요. 네. 거기가 앞서서 1,800억 정도 수익을 얻었어요. 네. 어찌됐건.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금융회사들 다 가져간 다음에 이 화천대유가 1%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분을. 근데 500억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SK증권이 6%를 가지고 있는데 한 3,000억인가 가져가요. 3,000억 넘게. 근데 이제 SK증권회사가 아니라 SK증권의 특정 금전 신탁이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쩐주들 몇 명이 SK증권에 돈을 맡긴 거예요. 사모펀드랑 비슷한 거예요. 네. 비슷. 네. 예, 그러니까 SK증권은 뭐 수수료만 먹는 거지. 네. 뭐 그냥 그 쩐주당 다 가는 겁니다. 네. 쩐주가 7명 정도인데 이 화천대유의 오너인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언론 주식 김모 씨, 그 사람 지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특정 민간인 7명이 4천억을 가져간 거예요. 들어간 돈은 얼마야? 3억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자본금 기준으로 하면. 이야.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야 민간으로 갈 이익을 이건 공영개발에서 성남이 가져온 성남 시민한테 돌려준 내 최고의 지적이야 얘기를 하는데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5천억 얼마 가져갔다고 1,800 가져갔거든요. 근데 민간은 3억 5천인가 넣고 한 숫자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3억 5천인가 6천 넣고 4천억 가져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공영한테 혜택을 준 게 맞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화천대유라는 게 여기서 이제 처음에 자 우리 이제 이 사업하니까 민간들 입찰하세요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네. 공모 입찰하기 일주일 전에 회사를 부랴부랴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 신청을 해요. 됐어요. 자본금 다 해서 한 화천대유 5천만 원, 그다음에 지인들 특정 금정 신탁 5천만 원씩 하면 한 3억 5천 해요. 네. 그리고 한 4년인가 5년 있다가 캐시 엑싯을 4천억 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나 부럽더라고. 안 부러워요? 화천대유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시행이란 건 원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맞죠? 시행하다가 쪽박 찬 사람 저 많이 봤습니다. 다 날아가요 그냥. 예. 예. 지금 저 감옥 가서 한 10년 있다 나온 분들 계세요. 제 옛날 의뢰인 듣고 계시나? 어쨌든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은 좀 달라요. 시행의 리스크란 게 제일 큰 게 분양 리스크거든요. 네. 판교 살죠. 그거 저한테 갑니까? 아, 그러니까 판교 좋잖아요. 어. 판교 바로 옆이거든요. 분양 밑에요, 리스크가 밑에. 없어요 이거는. 그다음에 또 하나 리스크가 뭐냐면은 지주 작업이라 그래가지고 막 땅 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땅 제일 복잡한 제일 부분이, 힘들잖아요. 제일 머리 아픈 거. 그래서 막 용역들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거는 이게 아마 성남시가 들어가서 도시개발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 수용되는 거예요. 시행사업 중에서 그 리스크도 없어요. 제일 복잡한 거는 공권력이 알아서 해주는 네. 거죠. 그다음에 인허가가 있습니다. 인허가 누가 합니까 이거? 이것도 성남시 성남시. 거고. 그럼 화천대유는 뭐 나름대로 일은 했겠지만 정말 시행할 때 들어가는 하이 리스크라는 게 없어 이거는. 그래, 맞아요. 예, 맞죠? 그런 부분이 그러니 이게 야 이 사업이 뭐지? 그러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그 거죠. 부분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네. 모든 사업자에 아니면 주식도 다 똑같아요. 갑자기 돈 많이 번 사람 뭐가 있으면 야, 너 조금 투자해야 되는데 많이 벌었네. 이게 말이 되냐? 너 무슨 관계가 있냐? 다 따져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발주하는 모든 사업이 다 이런 구조예요. 몰라 그렇게 해가 벌었다. 벌은 것도 이상하다. 부럽고 난 잘못된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관계성을 찾아내고 그때부터 의혹 제기가 돼야 됩니다. 관계성 있어야죠. 뭐 이 사람이 아예 친척이다. 아니면 자식을 최초에 계속 얘기됐던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그게 취직했을 것이다. 그럼 대가성이 있는 거잖아요. 뭔가 인허가를 해주면서. 그런 것들이 됐을 때 이런 문제 제기가 가능한 건데 오히려 자기들이 했다고요. 오히려 뭐 저도 그게 연관성이 있는 있는 건 아니지. 자식이 회사 다닌 거를 아니 근데 그 회사가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거기에 따라서. 꼴랑 16명 직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면 그건 이상한 거고 사실상 아니 뭐 관계성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저는 관계성 없다고 믿고 싶지만 오히려 거기서 시작이 돼야 되지 이게 저 사람 돈 엄청 많이 벌었고 아주 배가 아프다
뭐가 문제 이래 시작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자료를 다 못 봐서 그렇지만 이게 자본금이랑 사업비랑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본금으로 그 회사가 얼마를 어떻게 단순히 5천만 원 그냥 뭐 투자했다고 자본금일 얘기해서 그렇게 받은 게 아니라 그 외 다양한 사업비를 조달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뭔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본금 가지고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건 약간 경강부여하거나 이제 뻥튀기가 좀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그 이런 그 특수 목적 법인이나 뭐 이런 걸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회사가 새로 설립됐다는 것도 그렇게 뭐 중요한 쟁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겠죠. 만약에 그 성남시에서 되게 보수적으로 잡아서 일단 우리는 확정이익 1,800억을 먹고 그 뒤는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정도로 이제 만족한 것이 무능하였느냐. 예, 그 당시에 부동산 개발 이익과를 봤을 때 원래 예상 수익률이 저쪽에서 나머지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이렇게 투자자들이 시행사로 들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먹을 줄 몰랐었던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아니면 이 정도로 더 먹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더 가져가죠. 그러니까 그 당시 투자 기준으로 했을 때 뭔가 무능했었느냐 이런 프레임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리였느냐라고 얘기하면 지금까지 뚜렷하게 드러난 게 없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이 라인이 주포가 되는 그 변호사들이 주로 이제 성대 법대 출신 변호사들, 성대 출신 언론인. 성대 출신 국회의원의 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곽상도 의원이 성대 라인으로 이렇게 쭉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중앙대였다. 이런 또 정치적으로 공방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을 텐데 지금 뭐 뚜렷하게 드러난 게 없어서 이게 부패냐 무능이냐 이건 좀 약간 전혀 다른 결이지 않냐. 저거를 지금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왜 사실은 당시에 이 아까 좀 말씀드렸던 리스크가 없는 사업인데 물론 결과론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가 없는 그 사업인데 당시와 지금은 부동산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네. 뭐 그래도 이쪽 뭐 당은 지금만큼 폭등할지는 몰랐겠지만 그쵸. 당시 그래도. 2000쇼문도 판교 옆에 붙어 있는 입지가. 대장동을 입지는 안정적이죠. 그 개발하는데 네. 미분양에 나가지고 망할 거라는 예상은 시장에서 아무도 안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죠? 근데 어쨌든 이게 무능한 건지 뭔가 불법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한테 그 당시에 맺은 계약서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요. 그것부터 먼저 봐야겠죠. 근데 비밀 유지가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는 이유를 안 냅니다. 근데 이걸 누가 넣으라고 그랬게요? 야당에서 그랬을까요? 누가 내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경기도의회에서 여당 소속 도의원인가 성남시의원인가 그 정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위원들이 내라고 그런 거 이상하니까 본인들이 봤을 때도.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지금 뭐 야당의 공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라니까. 문제는 이게 계약서 내라고 한 게 이 언론 보도 나니까 갑자기 여당 의원들이 큰일 났네. 나 대선판이니까 줄 서야 되겠네. 이제 이재명 지사 공격해 이게 아니라 이미 작년부터 야 이거 이상하잖아. 계약서 좀 내봐. 우리가 감사를 봐야 되겠어. 이렇게 네. 요청을 해서 여당에서 민주당 내에서 소속 의원들이 그랬다고요. 도의원인지 시의원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다. 이걸 그러니까 비단 무슨 뭐 아직 박지원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지사와 관련성은 없어요. 그건 없어요. 다만 시장이 했을 때 일이 있었다 이거지. 뭐 직접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여기서 뭐 수익을 거뒀거나 그런 건 아무 단서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야당이나 뭐 이낙연 캠프 측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를 아무 내용도 없는데 무슨 뭐 정치 공세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민주당 내에서도 문제가 나왔던 거니까 제기가. 하지만 대선이라는 이 전국에서 보면은 네. 이재명 지사하고 연결고리가 있냐 없느냐가 사실 뭐 의혹적인 근데 핵심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좀 아쉬운 부분은 야당 공격보다는 여당 내에서 이제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뭐 사퇴 던지고 이제 가결됐죠. 좀 추석 이후에 2차 슈퍼위크 겨냥해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해서는 뭐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 부분은 결국은 이게 이 언론이 봤을 때도 그렇고 또 야당이 봤을 때도 그렇고 뭐 이게 흠결이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뭐 그런 부분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 부동산이라는 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 집 근처예요. 판교랑 가깝죠. 굳이 말하면 남판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남판교. 저희는 서판교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근데 뭐 저는 이런 말하면 또 그쪽 분들 싫어하시는 위에 전선이 엄청 흘러가지고 고압 전선이 글로 그게 뭐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개발하는 사람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땅값이 그렇게 오를 줄은 저는 예상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컨대는 2014년 15년 그 무렵이거든요. 지금 부동산이 뭐 엄청 떴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예상이 무조건 몇백 배 오를 거라고 지금 부동산은 이렇게 올랐지만 그 사업 시행할 당시에는 그 판단이 무조건 잘못됐다. 그 설계 자체가 그렇게 우선 배당을 일단 어렵지 않나 주요 싶은데요. 금융 투자자들 이게 하나은행 컨소시엄이거든요. 핵심은 그리고 공모 과정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3개가 붙어가지고 그렇죠. 컨소시엄이 입찰을 딴 거예요. 있는데. 이거 규모가 수의 계약을 줄 수 있는 규모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화천대유라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선수들이 예를 들어 이재명 지사랑 친해가지고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예를 들어. 그래서 이걸 따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기여가 있었다. 이러면 이제 인허가에서 뭐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가. 근데 이쪽에서 보면 아니 우선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선주로 배당받는 투자자들에서 수익이 끝날 수도 있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이게 비용이 워낙 규모가 많이 크고 되니까. 갑자기 이런 거 하다가 2008년 같은 사태가 리만 브라더스 같은 금융 사태가 확 벌어져 훅 무너지면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다 그러니까 망한 당연히 거죠. 특수목적 법인 만들어서 위험 리스크를 해지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약간 그래서 무능 쪽이었다라고 차라리 주장할 수 있지만 이 비리는 지금 드러난 게 없어요. 김경률 회계사가 이제 주장하는 것도 요지를 보면 회계상 봤을 때 뻥 터졌다는 그 정도 같아요. 김경률 회계사도 그런 부분이 이상하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뭔가 범죄적인 부분이라든지 특혜적인 부분 있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라는 거는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아 올랐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그 무렵에 판교에 왔었습니다. 2014년 그 무렵에 왔던 것 같은데 지금의 3분의 1이었어요. 가격이. 네. 뭐 그런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해도 그는 뭐 다 다르지만 사업하고 그리고 여기 사실 우리 이 컨소시엄 사업은 사실 복잡합니다. 우리가 저도 뭐 안 해봤기 때문에 좀 복잡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 뒤에 특혜 부분을 찾아내서 보도를 하고 그것을 갖고 공격을 하는 게 오히려 맞다 저는. 그게 없다면 사실은 이 정도 얘기하고 말아야 될 부분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야당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같은 그 이낙연 캠프나 이쪽에서 좀 과한 부분이 있다. 근데 궁금함이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아니, 계속 궁금하다 의혹이 하면 돼요. 생기니까 예. 궁금하다 하면 되는데 뭐 그 이상을 자꾸 하니까 언론에서 조금 더 취재는 해도 돼요. 뭐 해주는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야는 약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요. 박상도 의원 나오고 뭐 이렇게 박영수 엉뚱한 사람 특검 날 나오니까.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지? 알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 이름이 대체 무슨 뜻이냐고요? 주역입니다. 주역의 그거 잠깐만요. 괴입니다. 괴. 금방 저 10초 있다가 저희 광고 나가야 되니까 네.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의 정확한 설명은 명리학 광고 뒤에 듣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아, 배종찬에 들은 얘기입니다. 예. 기사특공대요. 자, 이제 기사특공대 세 분의 변호사들과 함께 그 의혹 얘기하고 있었어요.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 얘기하고 있었는데 화천대유라는 굉장히 그냥 알려져 있지 않고 막 만든 회사가 이 개발에 참여해가지고 100배 가까운 100배 넘는 그렇죠. 수익을 올렸다라는 그 의혹인데 그 이제 세 분의 얘기를 쭉 종합해 보면 성남시에서 그 이제 그 계약서를 짤 때 수익 분배를 구조를 짤 때 너무 안일했거나 아니면 너무 소극적이었거나 하는 부분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이재명 지사와의 고리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이게 이제 결론이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거죠. 결과적으로는 무능했던 거.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때도 그냥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냥 무능했던 거고 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당시에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무능한 게 아니라 뭔가 화천대유한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짠 거 아니냐 이 문제인 거죠. 그것도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가려봐야죠. 그 부분도 이제 가려봐야죠.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겠죠. 사실 아까 박지훈 변호사도 그 자기 본인 예를 들어서 얘기해줬지만 2013, 14, 15 요 시기가 네. 그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이제 거의 바닥을 이제 치고 저점이었었어요. 최저점에서 네. 막 치솟아 오르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판단은 지금하고 조금 달랐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 들고 문자는 읽어볼까요? 0745님 대원 이거 저 같은 네. 판교 주민 같은데 아닌가? 저희 동네 분 같은데 제가 2013년도에 성남으로 이사 올 때 고등동에서 3.5억짜리 3억 5천짜리 낡은 주택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고등동, 대장동, 신청동 개발 예정이라 그렇고 해서 전 정말 사고 싶었는데 엄마랑 누나는 성남공항이 너무 가깝고 너무 구옥인데다가 학교도 별로 없다고 해서 반대했습니다. 3년 전에 12억에 팔렸대서 엄청 배가 아팠는데 이후 대학 판교로 라인이 올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오를 줄은 그때 그것을 샀어야 하는데 지금 3억 5천짜리가 3년 전에 12억다고 하면 지금은 20억 더 될 수도 올라왔습니다. 있어요. 예. 젊은 분들은 2013년에 한 350만 원치 비트코인을 샀으면 어땠을까라고 상상을 하실 것 같아요. 자산 폭등의 시기를 지금 겪고 있죠. 그건 상당히 근데 가까이. 사실 저는 여기 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더 잘 알죠. 이때 이 고등동, 대장동 이쪽이 다 남판교 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와 저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곳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아주 발달을 해가지고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NG 조우라는 부분 문제 박준우 저 김준우 변호사 이재명 후보는 되려 잘한 일이라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이런 방식으로 개발된단 말인가요? 깜깜이 시행사가 가져간 이런 방식의 공공개발 굉장히 문제 이건 아닌가요? 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박준우 변호사가 이게 집값이 많이 오르면 사실은 문제가 되겠죠. 무능해 보일 수 있죠. 근데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지거나 하면 시나 공공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민간에서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정해진 바는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공공개발은 어떻게든 네.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네. 보호적이고. 당연하죠. 그리고 뭐 막 할 수는 없는 그 거니까요. 화천대유가 뭔 뜻인지 아까 배종찬 평론가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네. 64개 주역에 괴가 있어요. 주역에서 말하는 괴. 뭐 이렇게 뽑으면 말 딱 뽑으면 되는데 화천은 화천자가 불화자의 하늘천자입니다. 불화자의 하늘천. 대유는 클 때자 있을 유자고 화천이 태양이에요. 화천 불화자 하늘에 있는 태양이 있고 크게 움직인다. 그래서 큰 운이 있다 태양 아래에 뭐 그런 뜻이라고 해요. 천하동인도 비슷한 거예요. 천하에 사람이 한 가지에 있다. 그래서 뭐 이게 좀 보도가 배종찬 수장 얘기에 따르면 요 화천대유에 일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주역의 괴를 상당히 좋아한답니다. 이 화천대유 천하동인이 설마 그런 그 이유 때문에? 정조가 좋아했던 괴 중에 2개랍니다. 64개 괴 중에 그 정조의 후손 조선 왕조인데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닙니까? 이신데 하여튼 정조의 괴 중에 그 좋아했던 2개 중에 하나는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로 만들고 그 중에 파는 뭐 주식 이거를 천하동인으로 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는 그렇습니다. 다 배종찬 소장 천화동인은 얘기예요. 무슨 일이 어디 일이냐면 SK증권의 특정금전 신탁한 천화동인 1호, 2호, 6호, 2호 뭐. 7호까지 이렇게 그것도 있어요. 주역의 괴입니다. 신탁 이름들인 거죠. 신탁 네, 이름. 그것도 좀 그게 개 이름이에요. 특정금전 신탁 이름이에요. 그런 것도 있군요. 참 안 어울릴 것 같은 두 이 부동산 개발이나 이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하는데 이렇게 주역의 괴를 쓴다는 거는 참 이 놀랍습니다. 한자 해석하기 나름이야. 근데 보니까 써놓고 보니까 불화자의 하늘천, 큰 대자에 있을 유 예. 맞아요? 하늘에 한문은 쉬워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하늘에서 큰 불덩어리가 떨어진다. 유성이 떨어집니까? 난리가 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좀 해보죠. 뭐. 근데 문자 한두 개 더 읽을까?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요거 마무리 얘기는 이낙연 후보 쪽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는 그 얘기 마무리로 하면서 이걸 접을까 하는데 지금 이낙연 후보는 배수진 중에 배수진을 치고 후보직까지 이제 던지고 나와서 마지막 승부를 펼치고 있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정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의원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의원직을 사퇴한다라는 거, 뭐 지역 구민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 지역 구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 또 졸지에 실업자가 된 보좌진들 이런 거 생각하면 비판받을 요지가 충분히 있는 거지만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부수를 던졌다는 거는 이걸 가지고 마지막 중요한 분기점인 호남에서 뭔가 좀 승부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호남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좀 더 벌어지거나 지금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이낙연 후보가 그냥 경선 포기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래프가 좀 좁혀졌다. 역전은 못하더라도 그러면은 수도권에서 워낙 호남 출향민들이 수도권에 많이 계시고 아마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수도권에서 국민선거인단을 신청하신 분들은 다 거의 다 민주당 지지자들 분들일 거라고요. 김재원 의원 빼놓고 전 최고위원 빼놓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호남 분들이 많을 거고 아무래도 호남에서 이제 이낙연 후보가 뭔가 반전의 계기를 삼으면 수도권에서 그래도 승부는 걸어볼 수 있거든요. 최소한 결선 투표까지는 갈 수 있는 승부를 던진 건데 글쎄요. 뭐 어느 정도 조금 지지율이 오르긴 하겠지만 이재명 저는 후보의 기세를 완전히 꺾을 만큼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조금만 저는 오히려 첨언을 좀 해. 저는 뭐 떠난 분보다 다가올 종로 보궐선거 저는 관심은 그만. 이게 성급한 이게 중요한 거죠. 떠난 그 떠난 사람은 말없이. 여기가 좀 대장동이야. 대세론이고 사실은 예컨대 한 45대 50 이 정도면 던져서 뭔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 원하는 건 뭐냐면 많이 좁혀서 결선 한번 가보자라는 거거든요. 목적 자체가 대세론을 꺾기에는 사실은 지금 뭐 호남이라 해도 지금 일반 여론조사가 많기 때문에 2차 슈퍼위크 된다 하더라도 거의 여론의 추이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 다만 눈에 띄는 이 부분이에요. 종로가 미니 선거가 돼요. 미니 지금 총선이 되면서
좀 상당하고 청주 상당하고 서초 갑하고 종로 세 군데가 지금 나왔는데 나머지 부분 몰라도 종로에 가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같이 대선 때 같이 하거든요. 그 선거운동 할 때 모습도 떠오르고 이게 약간 러닝메이트 같은 느낌이 있어요. 미국 대통령 선거랑 똑같다니까요. 종로는요. 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후보가 되든 홍준표 의원이 후보가 되든 종로는 무조건 이준석 대표가 가는 게 맞아요. 준스톤을 그냥 노원이 전략. 있잖아요. 이준석한테는. 네? 이준석에게 노원이 있잖아요. 아 그런데요. 이게 보세요. 노원은 노답 아니에요? 아니 노원 그러니까 본인이 노원에서 오 이거 문제될 수도 그러니까 오늘 있는데. 본인이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오늘 아침 방송 보니까 뭐 저 노원에 내가 상계동에 그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가능성이 전혀 없다. 본인이 이렇게 표현이 얘기하는데 투자한 게 얼만데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역구를 떠나는 거거든요. 정치. 예. 지역구를 떠날 때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서초갑을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면 진짜 명분이고 안 되죠. 안 되죠. 엄청 먹죠. 종로예요. 당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권 교체거든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뛰기 위해서 정치 1번지 종로에 당대표가 직접 간다. 이 명분은 지역을 버렸다라는 비판을 창수하고도 남는 명분이죠. 그래서 저는 뭐 지역구가 뭐 노원이었다? 아무 문제 되지 상관없죠. 않는다. 하나 더 저는 종로가 나아가서 맞다. 하나 더 그래서 나아가서 러닝메이트로 후보랑 뛰는 게 맞다. 이거에서 또 우리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투표지를 이제 종로 구민들은 두 가지를 받을 겁니다. 대통령 투표지, 국민 투표지. 근데 종로는 알다시피 박빙이에요. 누가 네. 할지 알 수 없는 곳이에요. 맞아, 늘 그렇대. 딱 보고 예컨대 민주당을 대통령을 찍었다 그러면 국민의힘을 종로구에 찍는 가능성 되게 높아요. 저는 그럴 것 같거든요. 중간에 있는 오히려 사람들이. 교차로 이렇게. 왜냐하면 다르게. 아예 여기 한번 찍어주고 그 제 개인적 생각이긴 한데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종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거에 생각했다면 과연 이걸 쉽게 던졌어야 되냐. 이런 얘기 하고 민주당이 싶어요. 고민인 거죠. 어쨌든 준스톤이 이번에 당대표에다 바람이 분 건 맞고 네.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서 사실은 네네네. 그리고 20, 30대에 준스톤에 대한 일종의 팬덤이 형성된 것도 맞고 근데 국민의힘의 지금 유력 후보들은 사실 이미지가 올드한 이미지거든요. 윤석열 총장 맞아. 홍준표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이준석이라는 사람 옆에 붙어가지고 보완제가 돼서 미국 정말 대통령 부통령 형식으로 이 선거를 상당히 치르는 건 상당히 좋죠.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만약에 준스톤이 종로에서 이겼다? 그럼 차기 대선 유력한 후보예요. 종로는 이제까지 다 대선 후보가 가는 데잖아요. 우리는 미래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있기 때문에 엄청난 파급력이 있을 거다. 그래서 문자로 조금 뭐 조언 같은 걸 남겨줬습니까? 그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 마지막으로 중도 마지막 제3지대에 남아 있는 뭐 안철수, 김동연 아니면 뭐 김성식 체입의 김관영 의원의 그 공공 무슨 연구소 그런 분들을 마지막으로 영입을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양당의 본선 주자가 정해지면 마지막 1, 2%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좀 어떻게든 영입해서 빅네임들로 이걸 채워야 되는 건 맞죠 분명히.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굳이 여기에 모든 걸 올인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배팅하는 게 너무 커지기 때문에 자기 미래가 짱짱한데 잘못 여기서 무너지면 뭐 다 이제 내려놔야 되는 거니까 너무 타격이 커질 수도 있어서 아니, 뭐. 그 배팅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배팅을 근데. 할 만큼 절실한 나이대가 아닌 것 같다. 이준석 대표가 상계동에서 2년에 한 번씩 총선 떨어졌거든요. 당대표 도전할 때도 사람들 무모하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런 사람이 선거에서 떨어지는 게 두려워서 배팅하는 걸 주저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심리적으로 남들까지 다만 변수는 뭐가 있냐. 내가 후보가 됐어요. 야 이준석을 종로에 묶어두는 게 맞아? 나랑 같이 전국을 도는 게 맞잖아요. 옆에다 끼고 대선판 선거 전략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준석을 종로에 묶어두는 거다. 나랑 같이 후보랑 같이 대선을 전국을 돌고 그러면 종로는 아마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TH 김은 종로는 이준석이 맞다라는 네, 겁니다. 왜냐면 정무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국민이 이게 유리하려면 총선 때는 지역에 당대표가 뭐 예를 들어 한 지역구로 가면 지역에 묶인다고 그러지만 이건 대선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선거기 때문에 지역을 막 다뤄서 악수하고 이거보다 그냥 공중전이거든요. 그럼 종로에서 준스톤이 계속 종로를 돌아도 그게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대선에 영향을 주는 거고
종로 일주일 동안 못 갑니다. 후보랑 전국 순회할 거예요. 그래도 그게 다 보도가 되니까 종로 유권자들한테는 오 윤석열이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전 선거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패턴이. 예전 총선 때 뭐 당대표가 특정 지역에 묶이면 뭐 발이 묶여 이 공식은 지금 성립되지가 않을 말 거다. 좀 하자 그래. 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없잖아. 지금 이거는 5919 대원이 말좀 하라고. 뭐야? 말좀 답변만 하지. 좀 합시다. DH 힘 이렇게 문자 보내. 말하고 간단한 말인데 그 한마디를 못하게 하니까 그래 이걸 알면서 왜 이걸 던지냐고요. 되지도 않는데 어차피. 이낙연 후보한테 하는 얘기죠. 안타까운 거예요. 결국 욕심인 거예요. 결국은. 선당 후사가 아쉽다. 그렇죠. 결국 당을 말아먹는 거예요. 잘못하면. 정말 좀 하여튼 뭐 보기에 따라서 저는 그래 보입니다. 저는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거 모든 사람이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거는 정부적으로 본인한테는 어떻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저렇게 해서 이낙연 대표 이겼다. 이게 그럼 또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예. 아니면 내년에 엄청난 이니셔티브를 그 페이버를 하나 국민의힘에 던져주고 나간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지훈 배도 사태 정리를 부탁할게요. 윤석열 전 총장 지금 윤석열 후보 당시에 장모가 연루됐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변호 인단이 아니라 네. 검찰 내부에서 어떤 내부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게 세계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이긴 한데요. 이게 지난해 3월달이면 2020년 3월달에 세 쪽짜리 분량의 문건인데 이 문건 내용은 뭐냐면 윤 총장의 장모 사건, 뭐 전대택시 사건 등등을 보고 문건 같은 거예요. 야거라 그러죠. 야거, 뭐 기호 이런 게 검찰에서 검사들이 썼던 문건으로 네. 작성된 것을 보고 있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아니 로펌도 아니고 대검 그 검사들이 총장의 변호나 방어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게 맞냐라고 하면서 지금 고발 사주하고 똑같이 사실 상당히 논란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또 지금 어떻게 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손준성 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 있잖아요. 그게 처음 나왔을 때 여당이나 이런 또는 뭐 야당 내에서 홍준표 의원 같이 윤석열 총장과 반대층 사이드에 있는 분들이 엄청난 공격을 하는 거 전 이해합니다. 네. 할 수 있어. 내가 그 입장으로도 할 거야. 왜냐면 야 이거 뭐야 이렇게 될 때. 근데 저는 이 문건 대검 문건 나 이게 뭐가 문제인데 그래 난리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야 윤석열 총장 장모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 무죄를 받고 무혐의를 받을 수 있지? 오이 대검 우리 장모를 위해서 니네 전략 좀 짜봐. 그것도 물건 만들었어. 지금 검찰에서 이런 거 수사하고 있으니까 이런 건 부인하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 대응 문건을 만들어서 변호인 줬어. 그런 문제죠. 근데 이건 뭐냐면 장모에 대한 의혹의 핵심은 장모가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네. 윤석열 전 총장의 검사 시절에 검찰 조직 움직여가 자기 장모 사건 덮어줬다 이거잖아요. 그럼 단순히 이건 윤석열 총장 장모의 문제가 아니라 총장 개인의 문제고 총장이 검사 때 검찰 조직을 위해서 덮어줬다는 거니까 검찰 조직 전체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특정 문제 있는 사람을 위해서 검찰이 덮어줬다는 거니까 사건을. 그리고 언론에서도 여당에서도 총장을 국회의원하고 이 문제를 물어요. 그럼 이거 총장의 개인 그냥 장모의 문제입니까? 총장의 문제입니까?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까? 공적 업무와 관련된 얘기입니까? 후자라고요. 그럼 대검 입장에서 당연히 언론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데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정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라고. 근데 뭘 문제라고 그렇죠. 난리치는 그러니까 거야. 이해를 정부적으로 못하겠어. 계속 질문이 들어오면 대변인실이나 이런 데서 이와 관련된 사태를 파악을 하고 이게 뭔지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냥 문건을 작성한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문건의 내용이 근데 전지적 최씨 시점으로 작성됐다는 게 이상하다라고 아니, 해명을 얘기하는 하려고 거죠. 최씨 시점으로 총리 최 시점을 씨가 장점을 최 씨는 피해자 시점을 또는 작성해요? 최씨 또는 투자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최 씨가 피해자인지 피해자 내지 투자자인지 또는 공동의 불법을 저지른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에는 무혐의로 처리되었었다. 이 정도로 문건을 드라이하게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지금 보도 보면 최 씨를 그냥 피해자 또는 투자자로 표현을 했고 그래서 이게 약간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사감이 껴있는 문건을 대검에서 작성한 거 아니냐 이런 충분히 비판받을 일이죠. 근데 이것 역시 뭐 윤석열 당시 뭐 총장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이걸 보고서 또 그 문건을 쓰던 사람이 뉘앙스가 이쪽으로 흘러갔다라고 하면 연결고리를 발견하기 되게 어렵지 근데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군에서 이제 이런 업무를 좀 많이 해봤어요. 또 본인 경험담. 예, 뭐 자간 줄이고
컨트롤 알트 N, N 하면 줄고 W 하면 늘고 막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고급 기술이. 이게 아주 절대적으로 보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문건이에요. 자기들끼리 보려면 이렇게 섬세하게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장 정도의 보고서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총장 보고 용인 것 그리고 같다. 그 순서 있잖아요. 네모, 동그라미, 이런 게 검사 아니, 네. 문건은 맞는 것 근데 같고요. 대부분 관가에서 말하는 보도 자료 우리가 페이퍼 변호사 의견서 페이퍼처럼 안 쓰고 네모 동그라미 당구장 표시 좀 쓰잖아요 달라요. 원래. 이게 좀 다른 게 네모 1이 축약하고. 네모 1, 네모 2가 있어요. 우리 그 잘 안 씁니다. 일반인들은. 동그라미 1은 쓰더라도 네모 1은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검사 겁니다. 검사가 작성했은 작성한 거 확실한 것 같아요. 이거를 안 쓴다고요. 이런 네모 1은 네모 1은 없어요. 그래서 뭐 당구장 표시하고 대부분 검찰 쓰는 건데 막 그걸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굳이 그러면 어느 부서겠냐 그러면 또 정보정책관실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요? 굳이 떠오르면 거기서 또 작성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두 가지가 가장 문제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관세청장이다. 관세청장 장모가 막 걸렸어요. 그 부하들이 아유 우리 청장님 장모님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러셨으면 그것도 문제긴 한데 그건 좀 덜한데 같은 검찰이 기소나 수사를 독점하는 기관에서 이걸 작성했다는 그건 뭘 의미합니까? 너희들 기소하지 마라, 너 수사하지 마라라는 연결성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아마 이 무렵인가 이전인가 추미애 장관이 그 짓 하지 말라고 분명히 지시를 했어요.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면 아까 우리 TH김 말하는 것처럼 뭐 딴 데 가서 얘기할 거리를 한 건 아니라고 보면 돼요. 딴 거에 가서 얘기하면 돼요. 장모권 난 모릅니다. 관심 안 가집니다. 이래 말하면 되는데 왜 이런 문건까지 작성을 법무부 장관 지시 어겨가면서도 합니까? 이게요. 그건 전 사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이 수사정보정책관실 폐지하라고 개혁 권고를 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뭐 문제가 있는 부서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좀 있었던 거죠. 아니면 여기가 주로 이제 그런 민정적인 일을 한다든가 정무적인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국회와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창구로서 역할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본연의 업무가 아닌 좀 가외적인 업무들을 되게 많이 하는 거 아니냐기 때문에 축소 문제가 나왔었고 실제로 축소가 된 거거든요. 폐지는 못됐지만. 이게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모 최은수 씨가 맞죠? 최은수 씨 맞죠? 네. 맞아요.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라는 전략을 세우는 문건이라면 난리가 나는 거 맞죠. 그게 아니라 이제까지 어떻게 되어 왔고 현재 어떤 시점이라는 사실관계 정리한 거로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건 장모의 문제가 아니라 총장에 대해서 언론과 여당의 공격이 이쪽으로 집중되고 검찰 조직을 동원해서 사건을 덮었다는 문제를 제기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알려주는 문건은 당연히 만드는 게 맞다. 네. 하나만 제가 윤종정 총장 반대편에 계신 분들한테 조언을 해드리면 네. 왜 조언하는지 모르겠으나 총은요 한 곳에 집중적으로 써야 됩니다. 총알은 한정돼 있어요. 10개를 한 곳에서 써야지 구멍이 뚫리지 두두두두두 난 사람 아무것도 안 돼요. 이런 거를 가지고 아니 그래도 낭비하지 마라. 들고 나오고 고발 사주만 조언을 하라고. 차라리 그게 맞지 할 제가 거면. 생각할 때는 점선이 있다라는 거죠. 고발 수사정보 사주 정책관실 같은데요. 고발 사주 시기 또 그 전이니까요. 그렇죠. 직전에 대응 문건 만들고 이렇게 대응합시다라고 했을 수 있으니까. 비서실처럼 움직였다. 예, 저는 그게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가장 문제점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우리 그 청취자들 반응을 좀 볼 텐데 이 아무래도 화천대유 이 건이 청취자분들은 재밌나 봐. 계속 이 말장난치는데 저 시사특공대 같은 경우는 청취자들이 이상한 소리 하면은 이 영창이 가둘 수 있거든요. 예. 한번 심사해 주세요. 박지훈 예. 그전 국검사님. 영창 제도는 지금 폐지됐습니다. 네. 예. 7286부터 7286대원. 제가 강원도 화천 7사단에서 군부 업무했습니다. 화천의 대위가 얼마나 많은데요. 커피 한잔 주십시오. 이런 아재 개그 화천 진짜. 대위. 예, 하천에 7사단하고 27사단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화천 대위 출신한 이분 어떻게 저 영창에 가둡니까? 아니요, 위트가 있네요. 아 위트가 있다.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네. 거 4139대원. 화천 대유를 정조가 그렇게 좋아했던 지역의 괴라고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해경궁이 정조의 어머니 아닙니까? 하하 그렇다면까지 썼어요. 야 기발하시다. 어떻게? 어떻게? 다도 말어. 아니 이건 포상이야 포상. 네. 포상을 해요. 이게 뭐 되지도 않는 말씀. 자 우리 특공대원들은 요 두 개의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이거 써먹어야 되겠다 어디 가서. 광고 들으면서 한번 곰씹어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사특공대 듣고 있어요. 자 이제 시사특공대 듣고 있는데
박지훈 변호사님. 네. 아까 그 읽어드렸던 이 정조요? 화천대유 이거 주역이고 네. 그리고 이걸 정조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아닌 것 같아요. 정도 배다. 아니 정도 안 그런데 좋아하는 것 하필 같아요. 또 정조의 어머니가 해경궁 홍씨 아니냐. 홍씨잖아요. 야, 안 넘어가네요. 요 문자를 열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대요? 나 잘 모르다 이 문자 이해가 안 가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문자가? 전들 알겠습니까? 정조는 이산입니다. 아, 본명이 네. 우리식으로 부르면 이제 이산이에요. 이산이에요. 박진만 최고인 것 같아요. 애씁니다. 애써. 송광건 대원은 어떻게 얹어가려고? 저도 7사단 출신인데요. 그래요. 그러면 저 김태대 정치조에 한번 커피 쿠폰 달라고 얘기해 보세요. 내일 아침 들어오세요. 네. 어제 시사특공대 그분이라고 그냥 정말. 그렇게 쓰면 드려. 네. 알았어요. 정말 저분의 커피 농단은 정말 정말 커피는 이거 스캔들이라고 봅니다. 커피 승인데. 자, 고발사주 의혹은 우리 박지훈 정치평론가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던지겠습니다. 네. 어떻게 흘러가고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전망을 지금 본다면 박지원까지 합쳐져 가지고 제보 사주, 고발 사주 두 개 엉켜져 있긴 한데 지금 수사 기관이 다 달라붙었어요. 중앙지검에 떨어뜨릴 거 공공수사비서 하고 있고 경찰에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거든요. 대검감찰부, 공수처까지 4개 기관이 지금 달라붙었어요. 우리나라 수사기관 다 들어가 있네요. 곧 결론 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거 결론은 결론이 나 날것 있어요. 같냐고. 그게 우리 DNA 검사하면 99.99999 있잖아요. 네. 99.999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 라인이 이를테면 손 검사까지가 일단 그거까지는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그 99.99로 예, 될 것 같다. 예, 왜냐하면 지금 디지털 증거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상은 알 수가 없다.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됩니까? 이 그 제보자 조성원 씨 같은 경우 이 핸드폰을 제출할 때 네. 텔레그램 방에서 자기가 나오게 됨으로써 아무도 방이 안 남아 있어서 다 포크가 됐잖아요. 그래서 원본 파일로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큰 문제 없어 아마 보입니까? 그것도 디지털 포렌식의 방법대로 확인 다 했을 것 같아요. 그 확인했기 때문에 뭐 유의미한 진척이 있다라고 박범계 장관이 얘기했지 않을까 싶고. 한수 알겠습니다. 저는 뭐 북시시네요. 특별한 건 없고 시원하다. 저기 그 윤 후보님께서 굳이 더 심하게 박지원 원장님이랑 싸우는 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을 것 같다라는 그분하고 충고를 앵간하면 안 드리겠습니다. 엮이는 게 좋을 것 안 같다는 엮이는 게 좋을 조언을.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우리 10초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얘기하세요. 끝났는데. 그럼 공수처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공수처 한번 보겠다 내가. 한번 보세요 그냥 내가 해보세요. 네. THKB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니 관심 없기 때문에 지켜는 안 보는데 그냥 열심히 해보시라고 그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응원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커피 쿠폰 좀 세 분 날리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